그래서 3시가 되어서 이제 해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강의 2시간짜리 들을 예정인데요. 해외 인허가 제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강경윤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준비되신 분들께서도 화면 켜주시고 교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강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진빈 주임님 감사합니다. 금번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제1기 의료기기 규제과학 이해과정 FDA와 EU 강의를 맡게 된 K바이오솔루션 대표 강경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통해서 FDA 의료기기 규정, 특별히 510K 규정과 그리고 유럽 MDR 인증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50분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그 말미에는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부여를 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이나 말미에 부여드리는 그 Q&A 세션에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진행해드리는 FDA 규정과 MDR 규정 내용입니다. 준비한 슬라이드가 많아서 신속하게 강의 내용을 진행을 드리고요. 제 이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13년간 FDA 인허가 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쿵메디칼 매출액 3조의 인디애나 본사에서 인허가 팀장을 7년 동안 역임하였고요. 그리고 세인트주드 메디컬 달라스 텍사스 매출액 8조의 기업에서 인허가 부장으로 FDA와 C 인증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칼디널 헬스에서 5년 동안 인허가 부장으로 미국에서 인허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K바이오 솔루션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요. K바이오 솔루션의 팀입니다. 앞으로 3월에 있는 키메스 전시회에서 K바이오 솔루션이 FDA 510K와 MDR-CE 인증에 대해서 세미나와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K바이오 솔루션은 미국의 법인을 유지하고 있어서 실리콘밸리의 미국 법인을 통해서 FDA 510K들을 K바이오 솔루션 팀에서 직접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간략히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이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 FDA와 MDR 인증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요. 의료기기 시장의 국내외 성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내용은 현재 식품약품안전처에서 공표한 내용이고요. 한국의 의료기기 시장에서 무역수지 2021년도 기준으로 3조 7,489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 실적은 12조 원, 13조 원대까지 지금 육박했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거시경제 차원에서 이러한 무역수지 지표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료기기 산업만큼은 4조 원대 가까운 흑자를 달성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에 지금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청취를 하시고 계실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제조 수입 총 종사자 수가 13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고용 인원이 연평균 5%에서 6%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11.4%까지 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무역 수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3천억 원, 5천억 원대의 적자 규모에서 이제 2020년에는 2조 6천억, 2021년에는 3조 7천억까지 대규모 흑자를 달성을 한 유일한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보셨을 때 이제 FDA와 MDR-C 인증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이 미국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이 4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60%, 59.9%의 글로벌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 시장은 국가적으로는 미국에 편중되어 있고 기업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의료기기 산업입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4,270억 달러이기 때문에 원화로는 570조, 580조 원대 규모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시장이 9조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조 원을 570조로 나누게 되면은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1.5%, 1.6%를 차지하고 있고 순위로는 9위, 10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기기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인데 연평균 5%대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탑10 기업들입니다. 많이 보셨을 기업인데요. 10위권에는 제가 일했었던 칼디널 헬스가 있습니다. 제일 1위로는 메트로닉이 있죠. 메트로닉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표가 31 빌리언 달러입니다. USD 빌리언즈라고 적혀 있죠. 원화로는 40조 원대입니다. 지금 환율이 1,300원대를 계산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 메드트로닉이라는 단일 기업이 전 세계에서 판매한 의료기기의 매출액이 40조 원이고요. 대한민국 의료기기 시장이 9조 원대이어서 메드트로닉이 대한민국 시장의 4배가 넘는 판매액을 거두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2위 기업을 보면은 에보트 같은 경우는 30 빌리언 달러니까 지금 메트로닉에 거의 가까이 매출액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에보트 기업의 경우에는 여기 연평균 3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보트는 1년에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가면서 1년 만에 매출액이 10조가 올라왔어요. 1년 만에 대한민국의 전체에 해당되는 의료기기 매출액을 이 에보트 회사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이런 사업 대응으로 매출을 증진시킨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 글로벌 기업들이 여전히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고 연평균 매출액이 메트로닉이 8%가 올라갔고 에보트가 33%, 존슨앤존슨이 18%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한국의 기업들은 지금 현재 이런 미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유통계약 등을 통해서 매출액을 올려야 된다는 부분이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의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FDA 510K와 MDR-C 인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부문의 협력이 필요하고 K바이오 솔루션에서는 임상시험과 FDA 510K, MDR-C 인증 등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FDA에서 256명의 대규모 확증 임상시험에 대해서 IDE 승인을 취득을 했습니다. 예, 이제 FDA 510K 인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FDA는 의료기기가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로 세 가지 의료기기 구분되는 체계이고요. 대부분의 한국에서 FDA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는 클래스 2 510K 심사가 적용이 됐고요. 클래스 1은 이제 FDA 리스팅, 신고를 거는 것인 이제 그런 절차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3에 대해서는 FDA 프리마켓 어프루벌이라는 임상시험 데이터가 요구가 되는 심사가 되겠고요.
우선 FDA 510K 절차를 보게 되면은 FDA는 규정이 1976년 5월 28일에 도입이 됐습니다. 1976년 5월 28일 이전에는 미국에서 생산한 의료기기는 FDA 승인 없이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510K를 FDA의 심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동등비교 제품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동등비교 제품을 설정을 할 때 기어가 제품 비교 대상이 되는 제품은 1976년 5월 28일 이전에 미국에 판매가 되고 있던 제품 프리 어멘드먼트 디바이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는 1976년 이후에 FDA 510K 승인을 받은 기어가 제품을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로 설정을 해서 동등성 비교를 진행하는 것이 FDA 2등급 심사입니다. 그리고 3등급은 그러한 동등 비교가 아니고 자사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서 핵심적인 데이터가 임상시험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K바이오 솔루션에서 FDA IDE 승인을 256명의 대규모 확증 임상시험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뉴욕 주립대학교 5개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 승인을 K바이오 솔루션에서 취득을 했고요. 그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대장암 수술에 사용되는 위험도가 있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FDA와 2020년부터 프리서미션을 진행하면서 만 2년에 걸쳐서 FDA와 ID 준비에 대한 작업을 거쳐서 ID 승인을 받은 겁니다. ID라고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이 FDA의 임상계획 승인 어프로벌 용어이고요. 의약품은 I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에서 FDA 승인받는다는 거는 IND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거는 의약품이고 의료기기 FDA 승인은 IDE 어프로벌이고요. IDE 어프로벌은 FDA에 접수해서 30일이 지나면 IDE 어프로벌을 심사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런 절차이고요. 그 다음에 FDA는 이제 GMP Quality System Regula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Quality System Regulation은 QSR이라고 불리고요. 이 QSR 심사에서는 식약처에서 이제 KGMP 인증을 받을 때는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KGMP 인증을 함께 첫 번째 제품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데 미국 FDA 경우에는 의료기기를 처음 승인을 510K를 진행할 때 FDA QSR 인스펙션을 먼저 받지 않고요. 이 21 CFR 820이라는 QSR 심사는 2등급 심사의 경우에는 510K 클리어런스를 취득을 하시고 미국의 판매가 진행되시면 FDA에서 한국 제조사의 현지 실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와 유럽과 달리 QSR GMP를 인스펙션을 FDA 510K 승인 후에 판매 후에 받게 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라벨링에 대한 규정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한국에서 의료기기 규제과학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요. 그러한 자격증 시험에서 나오는 이제 질문들에서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그 FDA의 GMP 규정, QSR의 규정 번호 21 CFR Part 820이라든지 이런 이제 규제가 그 전문가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메디컬 디바이스 리포팅은 이제 의료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유해 사례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FDA 보고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이것도 MDR인데 이제 유럽 인증 MDR과는 다른 단어이죠. 메디컬 디바이스 리포팅. 규제과학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도 아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메디컬 디바이스 리포팅이 FDA의 품질, 제품 품질과 유해 사례에 대한 보고를 하는 절차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규제가 그 시험을 준비하실 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이 규제에 대해서
의료기기에 대해서 FDA는 세 가지 클래스로 구분을 하고 있죠. 클래스 1은 제너럴 컨트롤에 해당이 됩니다. 클래스 2는 제너럴 컨트롤과 스페셜 컨트롤, 클래스 3는 제너럴 컨트롤, 스페셜 컨트롤 플러스 PMA이고 그것은 클리니컬 사이언티픽 데이터가 필요로 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제 규제과학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워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1은 제너럴 컨트롤. 그래서 이 제너럴 컨트롤에는 GMP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라벨링 규정이라든지 adulterated products 이런 불량 제품에 대한 규정이 해당이 되고요. 이 클래스 2에서 스페셜 컨트롤이 FDA 510K 동등 비교가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고요. 클래스 3는 reasonable assurance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클래스 3 심사 규정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제너럴 컨트롤에 어떠한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해 드리면서 먼저는 규제과학 전문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요. 그 후반부에는 이 510K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실무에 대한 부분을 커버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너럴 컨트롤, adulterated device라는 거는 이제 불량 제품을 가리키고요. misbranded device는 라벨링이 잘못된 걸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를 FDA 시스템에다가 등록하고 establishment registration은 이건 제조소로 등록한 그리고 510K 심사를 받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제너럴 컨트롤에 해당이 되고요. 스페셜 컨트롤은 FDA에서 2등급 제품에 대해서 제너럴 컨트롤에 추가해서 요구가 되는 요건들입니다. 그래서 성능 시험, 성능 기준. 결국은 FDA에서 510K 승인을 받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인체 접촉하는 이제 제품의 경우에는 그리고 전기 기계적 안전성 성능 시험들 그리고 멸균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초기 타임 포인트에 대한 성능 시험과 가속 노화를 진행한 다음에 성능 시험. 이 성능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FDA 510K 승인을 받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마켓 어프루벌 3등급에서는 이 의료기기가 인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그런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돼서 예를 들어 심혈관용 스텐트 이러한 위험도가 높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클래스 3 PMA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510K 심사 2등급을 진행을 하실 때는 최근까지는 FDA의 우편 접수를 진행을 했고요. 510K를 심사 접수를 할 때는 510K 메인 파일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510K 서머리, Indications for Use, 그리고 페이먼트에 대한 파일, 그리고 성능 시험에 대한 리포트들 이것들을 2카피로 해서 2카피 001, 2카피 002 이렇게 준비를 해서 PDF 파일로 USB나 CD에 담아서 FDA 메릴랜드 주에 있는 FDA의 우편으로 보내는 게 지금까지 절차였는데요. 이제부터는 CDRH에서 포털로 서브미션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편리해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규제과학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CDRH라는 단어를 외우셔야 되고요. FDA에는 3개의 심사 부서가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CDRH에서 의료기기 심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심사는 FDA에서 CDER에서 진행을 하고요. CDER라고 하고 그리고 이 생물학적 의료 제품에 대해서는 바이올로직스죠. CBER에서 심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CDRH에서 FDA에서 의료기기 심사를 맡고 있다는 내용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510K에서 중요한 것은 동등성 비교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510K 심사 파일을 준비하실 때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안전성과 유효성입니다. Safe, our device is safe and effective.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의료기기에서는 보통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식품약품 안전처의 경우에도 이제 안유 평가라고 하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이제 4등급과 같은 그 등급이 높은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고, 2등급은 이제 식품약품 안전처 심사의 경우에도 동등성 인증으로 진행이 되죠. 마찬가지로 FDA에서는 2등급과 3등급의 심사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급 510K 심사 파일을 작성하실 때는 safe and effective 이와 같은 단어를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금 나와 있는 substantially equivalent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꼭 아시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가 제품과의 동등 비교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어가 제품이 이제 predicate이죠. 그래서 기어가 제품이 predicate이고, 그 predicate와 실질적으로 동등하다, substantially equivalent 하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이제 FDA 승인을 받게 되는 거고요. FDA 심사 기간은 90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FDA가 이제 부여받게 되는 기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FDA 510K 승인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등성을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미 승인되어 있는 경쟁사의 의료기기와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FDA 510K 파일을 준비할 때는 equivalent, 동등하다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동등성에 대한 판정은 지금 보시면은 우선은 사용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intended use가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FDA에서 승인받은 제품들과 사용 목적이 다른 새로운 사용 목적으로 FDA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은 임상시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초창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용 목적이 같다라는 것을 입증했다면 그 다음번에 중요한 부분이 과학적인 특성,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고요.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기기의 원재료나 치수나 성능이나 기준이나 규격 이런 모든 전기 기계적 규격 내용들이 성능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의 기술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동등성을 입증받기 위해서 성능 시험과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통해서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성능 결과가 도출되었다라고 진행하는 것이 FDA 510K 심사의 승인의 본질적인 전략이 되고요. 그리고 FDA 510K를 유지하는 기업은 꼭 제조 공장을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 공장은 외주를 주더라도 우리 기업이 의료기기에 대한 디자인, 설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은 외주를 생산을 맡기고 FDA의 승인 심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0K를 진행할 때는 프레디케이트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1976년 5월 28일에
이전에 승인된 제품 또는 그 이후에 FDA 승인된 제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타임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K바이오 솔루션에서 FDA 승인을 진행했을 때 더 빨리 승인이 될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먼저 말씀드린 이제 FDA 접수를 하기 전에는 FDA에 접수할 510K 파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심플하게 두 가지를 준비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FDA 심사에 제출할 파일, 도시어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영어로 라이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FDA 510K 메인 파일과 FDA 510K 서머리, 여러 이제 필요한 FDA 폼즈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기어가 제품을 설정을 하고 프레디케이트 제품을 설정을 하고 그 프레디케이트와 우리 자사 제품이 동등하다, substantially equivalent 하다라는 동등성 비교표도 들어가야 되고요. 제품의 여러 원리면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FDA 510K 메인 파일이 100페이지를 넘거나 그 정도 분량이 됩니다. CE를 진행할 때 기술 문서의 테크니컬 파일, MDD 때는 테크니컬 파일이라고 불렀고 지금 MDR에서는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에 해당되는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게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멸균 의료기기 경우에는 인체 이제 삽입이 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안전성을 시험을 진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능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전기 기계적인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IEC 60601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EMC 테스팅 60601-1-2 테스팅을 맡겨야 되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62304를 준비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를 준비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을 준비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성능 시험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 시험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들을 의료기기에 대한 그 시험들을 진행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유효기간이 있는 멸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FDA에서는 만약에 이게 의료기기라고 하시면 지금 이게 이제 인장강도 시험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료진이 이제 임상에서 시술해서 그 인체에 힘을 가했을 때 이게 구부러지거나 끊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인체 말초의 혈관계로 병변에 삽입되는 카테터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그를 가지고 텐실 스트렝스를 측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FDA에서는 그러한 성능 시험에 대해서 오늘 이 의료기기를 제조를 해서 오늘 생산하면은 제로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작해서 오늘 테스팅했어요. 제로 포인트 테스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는 unaged sample이라고 해요. 노화를 시키지 않았어요. 오늘 만들어서 오늘 바로 테스팅을 했어요. non-aged sample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데 유효기간 3년을 표방을 했으면 그러면은 이 제품이 3년 동안 패키징이 스테릴리티, 멸균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로 포인트에서 성능이 인장 강도가 10N이 나왔는데 10N이 나왔는데 그러면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제품이 성능이 10N의 인장 강도가 유지가 되지 변질이 안 되고 유지가 되느냐 그것이 이제 가속노화 시험인데요. 요즘은 이제 영구적으로 삽입되는 의료기기거나 이제 인체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FDA에서 리얼타임 테스팅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속노화를 3년에 대한 가속노화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챔버에다 넣으면 가속노화가 되죠. 리얼타임을 하게 되면은 3년 유효기간이라고 한다면 이 제품을 말 그대로 진짜 3년 동안 쉘프에다가 놓았다가 시험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기간들을 검토했을 때 적어도 가속노화를 해야 된다면 일반적으로 시험을 다 진행을 하고 FDA 510K 파일을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하게 되는 시점이 6개월에서 9개월
K바이오 솔루션과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FDA 접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험을 진행을 하고 파일을 만들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까지 이제 접수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접수를 하게 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승인을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접수를 해서 승인까지는 이제 먼저는 FDA에서는 이 심사 기간을 말씀드린 90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2일에 접수를 했으면 이제 6월 2일에 승인이 심사가 끝나는 건데 보완이 없을 경우고요. FDA 심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RTA 행정심사, 그리고 실질심사, 그 다음에 교신심사, 인터랙티브 리뷰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RTA 행정심사와 서브스탠티브 리뷰 실질심사에서 보완이 각각 나올 수가 있고요. 이 보완은 180일의 기한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타임라인 이해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텐데요. 3월 2일 날에 FDA 접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RTA 보완을 3월 20일에 받았어요. 그러면 FDA의 타임 클락이 지금 18일자가 흘러갔잖아요. 그러면 FDA가 남은 시간은 지금 이제 72일입니다. 그런데 제조사한테 보완을 줬어요. 근데 제조사가 보완을 180일 중에서 90일을 썼어요. 90일을 해서 다 완료를 했고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3월 20일로부터 90일인 6월 20일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6월 20일부터는 FDA가 갖고 있는 시간은 72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심사를 해서 실질 심사로 진행을 했고요. FDA가 30일을 더 썼어요. 그래서 7월 20일에 실질 심사 보완을 줍니다. 그러면 FDA는 지금 42일을 썼으니까 48일이 남았고요. 이때 또 제조사한테 180일을 줍니다. 그럼 제조사가 또 노력을 해서 90일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20일이 됐어요. 10월 20일이 돼서 FDA에 실질 보완을 제출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FDA가 갖고 있는 시간이 48일로 줄어들었어요. 48일로 줄어들어서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 30일 줄어들었고 그러면 이제 11월 20일 정도 되면은 마지막에 교신심사 질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8일이 이제 FDA가 90일이 되는 시점이죠. 그러면 한 12월 초쯤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런 거 바꿔달라 이런 요청들이 나옵니다. 그런 요청들 나오면 거의 이제 FDA 승인이 임박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12월 8일 날에 FDA 동등성 비교 클리어런스 레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FDA 510K 심사가 어떻게 타임라인을 이해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FDA 심사 기간 승인을 빨리 받게 하기 위해서는 FDA 심사 기간 90일은 상당히 짧고요. 제조사한테 180일의 보완 기간을 2번 주는데 그 6개월의 기한을 얼마나 빨리 FDA가 추가로 요구하는 시험들을 진행하거나 보완을 빨리 완료를 시키느냐. 이게 결국은 FDA 승인을 빨리 취득하는 그런 관건 열쇠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DA 510K를 하기 위해서는 동등비교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처음에는 사용 목적이 같느냐, 기술상의 원리가 같으냐, 기술상의 원리가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원재료도 다르고, 치수도 다르고, 제품의 이런 인장 강도, 성능도 다르고, 카테터의 플로우 레이트도 다르고, 레이저 기기면은 레이저의 에너지 파워도 다르고, 자동 심장 충격기면은 이런 이 리듬을 디텍션하는 것도 다르고 디피브릴레이션도 다르고 이게 다 기술적으로 이미 FDA 승인받은 제품과 다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성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어가 제품이 했던 것처럼 성능 시험과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했는데 기준에 패스되는 결과를 동등하게 입증시켰다. 그게 동등성 입증의 핵심이 키가 되고요. 그리고 FDA 510K 메인 파일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FDA 여러 양식들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우리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술문서 심사 접수할 때는 각각의 이제 파일들을 나눠서 작성을 하는데요. 의료기기 원리나 규격이나 성능 시험이나 대부분 간략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미국 이제 FDA 경우에는 이 내용들을 서술 형태로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내러티브 라이팅 할 걸 요구하는데요. 이제 내러티브라는 거는 이제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할 때 나레이터 아나운서가 하잖아요. 나레이터 아나운서는 계속 설명하는 말을 하는 게 나레이터잖아요. 그게 내레이션이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미 승인받은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와 왜 이러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성능 결과와 안전성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 510K 메인 파일에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설명들이 안 되어 있으면 보안 요청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성능 시험에 대한 진행입니다. 성능 시험이 결국은 FDA 510K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FDA가 요구하는 안전성,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과 성능 시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리는데요. 이 부분에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FDA가 제시하는 이런 성능 시험을 준비하는 예시입니다. K바이오 솔루션에서는 기업과 더불어서 성능 시험 리포트를 작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FDA가 한국에서 익숙한 시험 성적서들은 대부분 간략하게 해서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시험하는 제품에 대해서 샘플 수를 FDA에서는 충분한 샘플 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장 강도 시험을 했는데 카테터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 여기 보실 때 풍선 카테터인데 풍선 카테터의 직경이 이제 4mm부터 6mm까지 다르고요. 그리고 길이가 다 달라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 종류가 2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종류 사이즈가 다른 25가지 풍선 카테터가 있는데 그러면 한 사이즈만을 가지고 성능 시험을 할 때 5개 샘플을 넣었어요. 근데 인장 강도 10N 다 패스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대표성이 있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없다라는 겁니다. 대표성이 있는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95%의 신뢰 구간을 얘기하는데요. 95%의 신뢰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20개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FDA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25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종류가 있는 경우에는요. 더 많은 사이즈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성형사, 봉합사 같은 경우도 직경과 길이에 따라서 사이즈 종류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많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이즈를 다 테스팅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FDA에서는 그 가장 예를 들어 풍선 카테터 같은 경우에 가장 프로파일이 두껍고 긴 거, 가장 얇고 짧은 거,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 2개, 이거를 four corners 테스팅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게 설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보안 나오고 FDA에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안 해주거든요. 귀사에서 시험 샘플 수가 부족하다. 귀사에서 판단할 때 통계적으로 충분한 샘플 수로 시험을 다시 해봐라. 이렇게 보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95% 신뢰 구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샘플 수를 설정하고 시험을 진행해서 FDA에 제출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95% 신뢰 구간이 나왔는지 그럼 예를 들어서 20개 샘플을 진행을 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4mm 직경하고 40mm 길이의 20개에 대한 샘플을 진행했으면은 각각의 그 인장감도 결과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는 11, 하나는 12, 하나는 10.5, 하나는 13 이렇게 결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통계를 표준 편차를 구해 보면은 표준 편차 9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95%의 신뢰 구간에서 우리 제품이 기준에 충족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성능 시험의 원리인데
이렇게 성능 시험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진행을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FDA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성능 시험을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게 FDA 승인의 키입니다. K바이오 솔루션에서 그 FDA 승인을 진행했던 그런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고요.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도 설계를 잘 해야 되고요. K바이오 솔루션에서는 이제 미국 시험기관과 함께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설계를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의료기기, 침습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인체에 접촉하는 시간, 그리고 인체의 어느 부위에 접촉을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시험을 진행해야 되는 생물학적 시험 종류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한 이제 시험들을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체에 오랫동안 사용되는 의료기기와 이식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FDA와 EU, 유럽 MDR에서 공통적으로 화학 분석 시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hemical Chemistry Testing과 Extractables Leachable Testing이라고 하고요. 그 화학 분석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독성 분석 평가, Toxicology Risk Assessment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근래 FDA와 MDR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DA 2등급을 제출할 때는 이렇게 동등 비교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의료기기에 대한 이제 사이즈, 길이, 원재료, 자사제 제품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고 기여가 받은 제품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다 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비교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동등 비교표이고 FDA 510K 심사에서 가장 심사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FDA 510K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메인 파일을 그 기여가 제품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기여가 제품을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K바이오 솔루션에 이제 의뢰를 한 많은 기업들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그 예전에 컨설팅을 받았다가 이제 FDA 510K 승인이 안 돼서 오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다 제쳐놓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프레디케이트를 잘못 설정했어요. 네. 그 동등하다고 볼 수 없는 프레디케이트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 자사 제품이 성능이 제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떠나서 FDA가 승인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사 제품은 제대로 성능 시험을 했고 모든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했는데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볼 수 없는 의료기기를 가지고 와서 동등하다라고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FDA는 우리 자사 제품이 시험이 규격이 다 패스를 했어도 동등하다는 게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not substantially equivalent 비동등 레터를 내려서 이제 그래서 전략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이 동등하다고 할 수 있는 프레디케이트를 제대로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게 이제 510K 메인 파일을 작성해 가는 그런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이제 시험을 진행하는 겁니다. 시험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계획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성능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성능 시험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샘플 수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 성적서를 준비를 할 때 상당히 디테일하게 시험 방법과 시험 규격, 기준과 시험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사실 MDR에서 성능 시험을 디테일하게 하라는 요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DR에서는 심지어 시험에 사용되었던 시험 장비에 대한 설명까지 넣으라고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도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험 성적서가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이 잘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성능 시험과 전기 기계적 기기에 대해서는 60601 시험을 이제 FDA가 요구하는 스탠다드에 맞춰서 그
개정판에 맞춰서 시험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결국은 이제 FDA 510K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프레디케이트를 제대로 설정하고 그리고 FDA가 요구하고 있는 기준대로 성능 시험과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IC 6060을 시험, 소프트웨어 테스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잘 하시면은 FDA 승인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 진행을 드리고요. 남은 시간에는 그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FDA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다 숙지하시게 되셔서 궁금하신 부분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예, 채팅창이나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복습을 해드리고 FDA 강의 시간을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동등 비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 목적. 사용 목적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술상의 특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을 무엇이 다른지를 정확하게 표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표방을 해주신 것에 따라서 그 다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험을 진행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FDA 승인을 받는 그런 핵심 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K-바이오 솔루션과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1년 6개월 정도 FDA 승인 이제 기간을 검토해 보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먼저는 이제 동등 비교할 그 프레디케이트를 제대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능 시험, 비임상 시험 그리고 이식되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전임상 동물 시험도 필요하고요. 성능 전기 기계적 안전성 시험들 이런 시험들을 진행을 하셔서 그 시험들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진행한 리포트를 가지고 모든 FDA 접수할 파일들을 다 완료를 시켜서 그 완료된 파일들을 가지고 이제 FDA의 510K CDRH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CDRH에서 처음에는 RTA 심사, 행정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행정심사에서 보안이 180일 부여가 될 수가 있고요. 행정적인 FDA가 요구하는 모든 파일들을 잘 준비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K-바이오 솔루션에서 최근에 FDA 510K 접수를 했는데 행정심사 RTA 보안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바로 실질심사로 넘어가게 되고요. 실질심사에서 보안에서도 180일을 제조사에게 부여를 하게 되고 이때는 성능시험이나 자사 시험 진행된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보안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보안을 완료하고
FDA 제출하면 이제 교신 심사를 거쳐서 FDA 심사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정과 FDA에서 어떻게 심사를 진행하는지 그렇게 강의를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어서 10분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MDR 시간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